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왜 제가 또 짤막한 동영상을 좀 하나 찍으려고 하냐면요. 이제 D-99일이잖아요. 드디어 이제 임용고시가 100단위 밑으로 떨어졌어요. 많이들 긴장되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남은 시점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누가 더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 내용 요소들을 적확히 외우느냐와 관련한 부분이에요. 이건 뭐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짧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차이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설령 상반기 때 공부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시더라도 남은 3개월여 기간 동안 조금 더 열심히 외우시고 조금 더 열심히만 노력하신다면 누구에게나 합격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꼭 수업 시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꼭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면요. 최근 3개년 기출문제예요. 자, 이렇게 평가원에서 여러분도 문제를 다 다운 받아 보세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다운을 받았는데요. 맨 첫 번째가 2020학년도요. 요 2020학년도 문항 A형, B형, 그 다음에 2021학년도 문항 A형, B형, 2022학년도 문항 A형, B형, 이렇게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가지고 우리 임용시험에서 실제로 묻는 문항의 형태가 어떠한가라는 걸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이제 암기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딱딱딱 끊어서 적확하게 암기를 할 거면 뭘 암기해야 되느냐라는 꼭 암기의 필수적인 내용 요소를 여러분이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뭐 개론서를 읽으시든 아니면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라는 수험서를 읽으시든 아니면 또 뭐 학원에서 진행하는 문제풀이 내용을 가지고 외우시든 간에요. 어떤 내용들을 위주로 외워야 되겠는가라는 바로미터가 될 거예요. 척도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3개년 시험 문제에서 기입형은 주로 어떤 것들을 물어봤고 서술형은 주로 어떤 것들을 물어봤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좀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맨 앞장에 들어가 있는 아마 여러분이 이제 블로그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홈페이지 안에 이렇게 지금 저희 지선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스캔을 떠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수 쓴 글씨거든요. 어떤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지 그걸 보시고 동영상을 함께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3개년 기출문제를 지금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러 차례 본 상태고요.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은 아직 3개년 걸 모아서 또 한번 보신 적이 없잖아요. 물론 기억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잠시 화면을 멈춰뒀다가 기출문제 3개년 것들을 다운받으세요. 20학년, 21학년, 22학년 이렇게 3개년 것들을 다운받으셔서 그걸 옆에다 두시고 같이 들어보시면 효과가 클 거예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3개년 문항의 공통적인 특성은 아시다시피 기입형 문항들이 대체적으로는 꼭 틀려서는 안 될 것들이었잖아요. 그쵸? 1, 2, 3, 4번에 이렇게 쭉 집중해서 나왔고 A형에 B형 같은 경우도 1, 2번 이렇게 기입형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자주 언급해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서술형 문항이다라고 할지라도 적은 것은 1개, 1점, 많은 것은 거의 3점. 이게 해당하는 내용이 사실상 기입형에 가까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항에 4점짜리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적게는 1점에서 많게는 3점짜리의 기입형이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기입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서 70%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나누어서 제가 물론 말씀드린 이 기입형이다라고 해당되는 내용은 서술형 문항 안에서도 사실상 기입형을 요구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임용시험에 기입형, 서술형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서술형 문항 4점짜리 안에도 기입형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게는 1점에서 많게는 3점짜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입형까지를 기입형으로 포함해서 제가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기입형들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많이 물어봤냐면요. 여러분은 이제 프린트 보시면서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용어예요. 용어. 특히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도 많이 물어봤죠. 기억과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용어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럼 용어는 주로 어떤 것들을 물어봤냐? 지명이 참 많았고요. 지명. 의외로 인명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명, 인명, 사건명이요. 사건명. 또 아울러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정치기구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치기구명. 그 다음 한국사와 서양사 같은 경우를 병기해서, 동양사도 일부 있긴 했지만 법률의 명칭을 쓰라는 분도 많았어요. 법률명. 그 다음이 제도명입니다. 특히 한국사에 많았죠. 제도명. 그 다음에 한국사와 서양사, 동양사 넘나들면서 다 많았던 부분이 서명입니다. 서명. 도서명을 말하는 거죠. 서양사에도 있었고요. 동양사에도 있었던 그 도시명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어요. 도시의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도요. 그 다음 한국사 문항이었죠. 근현대사 부분에서 많이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철도명, 철도명. 그 다음에 근현대사의 단체명.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고중세사에서 많이 물어보는, 한국사의 고중세사에서 많이 물어보는 성의 명칭, 성의 명칭. 그 다음에 비성명칭, 비성명칭. 서양사와 동양사에서, 세계사에서 주로 많이 물어보는 왕조의 명칭도 있었고요. 왕조의 명칭. 한국사에서 많이 물어보는 유물의 명칭도 있었습니다. 유물의 명칭. 그 다음에 동서양사 할 것, 한국사 동서양사 할 것 없이 또 많이 물어봤던 부분이 전투 명칭이에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전쟁이 일어났던 특정 지역, 특정 장소를 국한해서 전투명이라고 부른다고요. 전투 명칭 많이 물어봤고요. 국가 명칭, 정당 명칭, 정당. 이것도 한국 근현대사 부분이죠. 서양사 부분이기도 하고요. 관직명. 이거 특히 한국사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등급명도 많이 물어보고요. 등급 명칭. 그 다음에 권리 명칭, 권리. 그러니까 뭐 자연권이다. 이런 개개인이 누리고 있는 권리의 명칭도 물어보고, 조약 명칭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기입형으로서 이 조약 명칭을 물어봤을 땐 어김없이 서술형이 뭐 물어보겠어요? 네, 조약의 내용을 쓰라고 합니다. 조약의 내용을 쓰라고 해요. 한국 근현대사나 서양사 부분에서 조약의 명칭을 쓰라는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조약 명칭과 내용을 굉장히 중시 여겨서 4점짜리 한 세트를 이렇게 연합해서 외우시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기입형 얘기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 기입형이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지. 지명, 인명, 사건명, 정치기구명, 법률명, 제도명, 도서명, 도시명, 철도명칭, 단체명칭, 성의 명칭, 비성명칭, 왕조명칭, 유물명칭, 전투명칭, 전쟁의 명칭, 국가명칭, 정당의 명칭, 관직의 명칭, 등급의 명칭, 권리의 명칭, 조약의 명칭. 이렇게 3개년거에서는 토탈 22개 정도 패턴으로 기입형을 물어봅니다. 공부 좀 되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개론서를 한번 읽어본다든가, 내지는 시간이 정 없어가지고 개론서 맨 뒤에 있는 색인 부분을 찾아본다든가, 짝터리 같은 것들을 하면서도 색인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린 22개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체크해서 한 번씩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서술형 문항에 관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4점짜리인데요. 4점짜리 안에 적게는 1점, 많게는 3점짜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흔해요.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게 이유를 한 가지나 두 가지 쓰시오라는 겁니다. 이유를 서술하시오요. 이유를 서술하시오. 두 번째가 사료 내용 주거나 자료 내용 가운데서 밑줄을 치고 관련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내용을 서술하시오. 그 다음 세 번째가 특정한 제도나 특정 제도에 운영되어지는 기구들을 놓고 특징을 서술하시오라는 부분입니다. 특징을 서술하시오. 그 다음에 특정 인물이 수행한 정책을 놓고 정책 내용을 서술하시오라는 부분. 이것도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 쓰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정책을 서술하시오. 그 다음이 역교론 문항에서는 유의사항을 많이 쓰라고 그랬고, 교사의 유의사항, 또 문제점, 또 아울러 장단점, 이런 것들을 꼭 한두 가지씩 쓰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무엇 정책 또는 무슨 제도를 향한 비판을 쓰라는 문제도 한국사 동양사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비판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도요. 아울러서 목적을 쓰라는 문제도 나왔고요. 목적을 서술하시오.
또 이전과 이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된 내용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아울러서 배경을 쓰라는 문제, 또 권리를 서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불러드리고 정리해 드릴게요. 서술형 문항은 어떤 요구 조건이 있었냐면, 서술의 요구 조건이 첫째, 이유를 한두 가지 서술하시오. 둘째, 내용을 서술하시오. 제일 많았다고요. 제일 빈출도가 높았습니다. 특징을 서술하시오. 정책을 서술하시오. 역결혼 같은 경우는 유의사항, 문제점, 장점, 단점. 유의사항, 문제점, 장점, 단점을 서술하시오. 아울러 비판하시오. 또는 비판사항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적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유를 서술하시오. 변화된 사항을 서술하시오. 또 조치를 쓰시오. 누구 인물이 행한 조치를 쓰시오라는 것이고요. 배경을 서술하시오. 또 권리를 서술하시오. 관련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이유, 내용, 특징, 정책, 유의사항, 문제점, 장점, 단점, 비판, 목적, 이유, 변화사항, 조치, 배경, 권리. 이렇게 15개 유형으로 서술형 문항을 물어봤어요.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3개년 동안은 기입형은 22개의 질문 유형을 활용했고요. 서술형은 15개의 질문 유형을 활용을 했습니다. 방금 불러드린 내용을 나중에 지선우 팀장님이 그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려주실 거거든요. 제가 손으로 필기한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질문 유형에 맞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암기하시면 훨씬 더 나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팁은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분보다는 상반기에 공부가 좀 미진했거나 초수생인데 공부가 좀 부족했던 분들에게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